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날입니다. 이 전투를 끝으로 나폴레옹 시대가 끝이 나요. 여러분은 나폴레옹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단어는 제일 없다. 유명하죠. 아 이거 너무 불가능 없다 이러다가 네. 참 여러 그 박살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무조건 해라. 무조건 어떻게 근데 내가. 이 사람은 전쟁의 신이고 맞아. 그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를 점령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 불세출의 군사 천재로 불렀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뭔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아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그래서 옛날에 저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참고서 표지에 나폴레옹 맞아요. 그 사진이 있고 있어요. 아. 너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자, 이 나폴레옹 1769년에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런데 이 코르시카 섬이 원래는 이탈리아 땅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프랑스가 차지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나폴레옹이 자칫하면 이탈리아 사람이 그러네. 될 뻔했다는 거죠. 이 섬에 살다가 10살 때 프랑스 본토로 들어가는데 코르시카 섬에 사투리만 썼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의 그 어린 학생들이 나폴레옹을 시골뜨기라고 손뜨기라고 애들이니까. 놀렸다고 합니다. 나는 나폴레옹이요. 맞아요. 어쩌라고요? 프랑스 사투리로. 말하자면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나폴레옹이 머리가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닌데 네. 평생 프랑스 철자법에 서툴렀다고 해요. 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상처가 있었던 그렇겠네. 거죠. 네. 자, 대신에 나폴레옹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군인이 돼서 출세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혼자 틀어박혀서 군인으로서의 꿈을 키워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면서 군인이 된 사람이 아니고 공부해서 전략가네. 군인이 된 사람인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조용하고 또 촌뜨기라고 막 놀림받고 막 나폴레옹이요 이러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두각을 나타내게 됐을까요? 20살이 되던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요.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프랑스 안이 흔들리고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니까 왕이 없어져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주변의 왕국들이 전부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반대하는 동맹, 대프랑스 동맹을 맺고 프랑스를 압박을 합니다. 또 프랑스 안에서는 왕을 다시 복구하겠다고 하는 왕당파가 반란을 일으켜요. 이렇게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나폴레옹 같은 군인이 등장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네. 자, 나폴레옹. 왕당파가 지중해에서 프랑스로 올라가는 관문에 툴롱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네. 이 지역을 점령하고 영국군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영국군과 왕당파가 점령을 해요. 자, 이제 프랑스에선 당연히 여기를 탈환을 해야 되겠죠. 네. 툴롱 탈환 작전을 펼치는데 이때 나폴레옹이 맹활약을 합니다. 이때 승리로 포병 대위에서 일약 준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아 이거 몇 대위에서. 계급 승진이야. 바로 영관급으로 가고 바로 장성급으로. 야 이렇게 됐어요. 정말 초고속 승진인데 네네. 이렇게 전쟁에서 큰 업적을 이뤘어요. 그러면 국민적인 영웅이 돼야 그 이상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이탈리아 원정이었어요. 그 당시 유럽에서 제일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던 나라는 오스트리아였습니다. 네. 이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 북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 북부를 통해서 프랑스를 공격해오는 것에 대비해서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이탈리아를 먼저 공격을 해서 오스트리아의 공격을 차단하려고 한 건데 틀롱탈환전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원정군의 총사령관이 됐고 전력이 부족한데도 객관적인 전력이 열세였는데도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요. 오스트리아 세력을 몰아내고 라인강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성과를 거둡니다. 이때 나폴레옹 나이가 28살이었어요. 한참 동생이네. 네, 20대 후반 젊은 장군의 승리 소식을 들은 프랑스 사람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뭐 대단했겠죠. 지지자도 굉장히 많아졌을 네. 것 같고 인기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을 것 같은데요. 네네. 국민 영웅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랬더니 오히려 프랑스 정부에서 견제하고 나섭니다. 아하. 네. 위험할 수 있다고 너무 생각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 가능성이 아주 낮은 이집트 원정을 명령을 합니다. 아. 이거는 가면 틀림없이 지고 올 거야. 이걸 기대하고 나폴레옹을 거길 보낸 거예요. 이때 프랑스는 굉장히 여러 파벌이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고 또 바깥에서는 2차 대프랑스 동맹, 다른 나라들이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공격하다가 거기에 군대를 남겨두고 소수의 군대를 끌고 프랑스로 복귀를 합니다. 네. 이쯤 되면은 이제 자기 이제 뭐 크기도 컸고 예, 자신감이 있으니까 쿠데타 정도 일으키지 않을까요? 네, 대혁명 이후에 수립된 총재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었어요. 나폴레옹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이 군대를 가지고 1799년 11월 9일 날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을 합니다. 통령을 3명 두는 통령 정부 체제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내정, 외교, 군사권을 담당하는 제1통령이 되어서 실권을 장악하는데 이때 나이가 30살이에요. 야. 그리고 다시 프랑스에 대항하는 유럽 동맹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탈리아 북부 공격을 또 한 번 합니다. 이때 다들 이 높은 알프스 산맥을 이렇게 돌아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허를 찔러요. 정상을 통해서 산을 넘어서 갑니다. 네. 이때 말 타고 있는 그 그림 이게 나오는 거죠. 네. 중고등학교 그 장면. 교과서에 그 참고서에 그 사진이 이때 나온 거예요. 나에게 나의 자전에 불가능은 없다. 네, 네, 산을 이것도 넘는 그것도 가능하다. 네, 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오스트리아를 제압하고 승리를 거둡니다. 네. 자, 북이탈리아 지역을 차지했고요. 1802년에는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프랑스와 대항했던 영국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역시 전쟁의 신 같은 면모를 보여준 건데 근데 이 전쟁의 신으로서의 면모뿐만이 아니고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네, 나폴레옹 유능한 군인일 뿐 아니라 유능한 정치가였어요. 네. 정치를 이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요. 법전을 만듭니다. 이 나폴레옹 법전은 세계 역사에서 함무라비 법전, 로마법 대전과 함께 세계 3대 법전으로 꼽히는 법전이에요. 자, 당시 프랑스는 헌법은 있었지만 민법 같은 것은 지역마다 다 달랐거든요. 자, 이것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나폴레옹 법전을 펴냅니다. 이 법전은 근대 유럽 헌법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헌법이에요. 그리고 1802년에 이제 종신 통령, 네, 죽을 때까지 통령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취임하면서 독재권을 확립해요. 그리고는 더 큰 야망을 꾸게 되는데 바로 황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때까지 프랑스 역사에는 황제라는 게 없었어요. 다 왕이었습니다. 국왕. 그런데 나폴레옹이 최초로 내가 황제가 될 거야 해가지고 대관식을 열고 황제에 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를 상대로 또 한 번 승리를 거두면서 유럽 대륙 내에서 제대로 패권을 차지합니다. 네, 이렇게 프랑스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황제 자리에 오르고 그 유럽의 광대한 지역을 장악했는데 어떻게 몰락하게 된 거예요? 욕심을 냈고 러시아의 늪에 빠져요. 1812년에 러시아를 공격하겠다고 60만 군대를 끌고 러시아로 갔는데 나폴레옹의 전쟁 스타일은 최대한 빨리 끝내고 빨리 이기고 빨리 끝내는 이런 거였어요. 싸우고 이기고 끝내는 걸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러시아는 다 늦게 했습니다. 안 싸워요. 싸우러 가도 안 싸우고 도망만 갑니다. 이걸 청야 전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모스크바까지 입성을 했는데도 러시아 군들이 대응을 하지를 않아요. 다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스크바에 그냥 주둔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모스크바의 날씨가 영하 20도 아래로 막 내려가고 있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이 이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결국 추위와 배고픔 이것 때문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병력 손실이 굉장히 컸어요. 이걸 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반 나폴레옹 전선, 나폴레옹과 함께 싸우자 이렇게 동맹을 맺고 프랑스를 공격합니다. 1814년에 파리가 함락되고 나폴레옹 퇴위당하고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나폴레옹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야망도 상당히 컸는데 유배를 갔다고 해서 과연 거기서 끝이 날까요? 제가 봤을 땐 재기를 도전할 것 같은데요. 네, 기회가 한 번 더 와요. 네. 나폴레옹이 폐위된 다음에 루이 18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역시 인기가 없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가 혁명을 해서 왕을 없앴는데 다시 부르봉 왕조라니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반발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나폴레옹은 프랑스 사람들이 나를 다시 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지자들과 함께 엘바 섬을 탈출을 해서 재집권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적대적이던 여러 나라들과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다 반대해요. 그래서 다시 전쟁을 벌이게 되고 워털루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나폴레옹이 재집권했다. 이거는 유럽 모든 나라들에게 아주 긴장하게 하는 이런 뉴스였어요. 네. 다 힘을 모아서 나폴레옹과 싸우자.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재기한 지
100일, 100일 만에 다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일 천하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워털루 전투에서만 이겼다면 나폴레옹은 다시 재집권할 수 있었던 건데 워털루 전투로 몰락하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유배를 가는데 이때는 네. 남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이라고 하는 아주 외딴 섬으로 유배를 가요. 여기에서 네. 6년을 살다가 위암으로 초라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럽에 충격을 던져줬던 나폴레옹 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 유해는 20년이 지난 후에야 프랑스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